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더 힘들다고요. 저도 한때는 남들보다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최고의 행복은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돈 많은 시댁에 시집을 왔을 때 제 친정 식구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제게 성공했다며 엄청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봤을 때 제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과 사이는 좋았지만 워낙 시댁 식구들의 간섭도 심하고 압박이 심해서 결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동생 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시동생 내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였어요. 저희 시댁이 도대체 어떤 집이었길래 그러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목동에서 나고 자랐어요. 흔히들 강남 엄마들의 학고열에 대해 대단하다고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목동 엄마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 엄마들은 목동 엄마들 중에서도 최고였어요. 같은 단지에 사는 친구들 엄마만 봐도 그랬어요. 친한 엄마들끼리 유명 강사를 섭외해 오피스텔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팀을 짜서 과외를 받게 하거나 수능 대비의 경우 아예 따로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어요. 유명 강사진으로 사탐, 과탐 팀을 짜서 소수 정예로 수업을 받는 거였죠. 방과 후에 바로 엄마들이 학교로 픽업와서 바로 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받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로 팀을 짜서 움직일 때는 엄마들의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저희 엄마는 자식 교육에 그리 열정적인 분이 아니셨어요. 애초에 제가 이 무리에 낄 수 있었던 건 저희 큰고모 덕분이었어요. 큰고모가 저희 옆동에 사시는데 이 동네에서 아들 셋을 서울대, 법대, 의대, 경영대에 보낸 분이라서 인맥도 넓고 아파들 엄마들 사이에서 꽤 입김이 센 분이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소수정예 과외도 할 수 있었고 학원 수업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너무 신경을 안 쓰시니까 같은 그룹에 있는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아니, 누구는 집에서 편히 쉴 줄 몰라서 애들 등하교 셔틀 도는 줄 알아? 팀 다 짜놓는데 무임승차 했으면 애들 간식이라도 사 나르든가 못해도 픽업 정도는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자기 애 맡겨놓고 한 학기가 다 되도록 코빼기도 안 보여. 진짜 준수 엄마만 아니면 당장 내쫓고 싶다니까. 희선이 듣겠어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좀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가서 제 엄마한테 전하라고. 하지만 친구 엄마들의 바람과 달리 저는 엄마한테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가는 엄마가 당장 이렇게 말하셨을 테니까요. 그래? 그럼 과외고 학원이고 그만둬. 너 그거 안 해도 성적 나오잖아.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이나 유난 떨며 공부시키는 거지. 넌 나 닮아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애잖아. 엄마는 제가 자신을 닮아 공부를 잘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엄마의 그런 믿음은 딱히 틀린 것만은 아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친구들에 비해 노력을 덜 해도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건 확실히 엄마를 닮긴 했어요. 저희 엄마는 사교육 도움 없이 서울대 영문과에 들어갔거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사교육을 받을 상황조차 안 되기도 했지만 워낙 머리가 좋아서 혼자 공부해도 전교 1등을 놓치는 적이 없었대요. 반면에 저희 아빠는 고액 과외는 물론 집에 가정교사까지 두고도 삼수 끝에 후기 때에 겨우 들어갔을 정도로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나마도 아빠가 삼수를 할 때 과외 선생을 잘 만나서 후기 때라도 붙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빠의 과외 선생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자기보다 2살 어린 여대생한테 과외를 받아야 했던 아빠는 자존심이 상해서 죽어라 노력했고 대학 합격을 통해 그 결실을 맺은 거였죠.
손 귀한 집 4대 독자를 대학에 넣어준 덕분에 엄마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대접을 받으셨어요. 특히 할머니께선 엄마를 아빠 짝으로 이어주려고 엄청 공을 들이셨다더라고요. 엄마 대학 학비는 물론 단골 의상식에 데려가 철철이 옷도 맞춰주시고 수시로 용돈까지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공을 들인 뒤엔 엄마가 졸업을 하자마자 낚아채서는 아빠랑 결혼을 시키셨어요. 미국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말에 혹했던 엄마는 딱히 사랑하지도 않았던 아빠와 결혼을 하고 말았죠. 하지만 세상 일이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았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하필 신혼여행에서 저를 임신하는 바람에 엄마는 미국 땅은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출산 후에는 육아를 하느라 당연히 유학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고요. 영문과 교수가 꿈이었던 엄마는 제가 태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바라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어요. 애초에 미국 유학이 아니었다면 아빠와 결혼할 이유가 없었던 엄마와 부모님 성화에 등 떠밀려 결혼했던 아빠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쇼윈도 부부 그 자체였어요. 어릴 때부터 화목한 가정은 동화나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 부모님은 남보다 못한 사이셨어요. 대개 보면 부모님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도 자식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주기 마련인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나마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엄마는 아빠보다는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편이었어요. 제가 엄마의 유전자를 많이 물려받은 것 같다시며 은근히 좋아하셨거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어릴 때부터 학습지 한번 안 시켜주셨고 친구들이 다 다니는 보습학원도 안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건 네 아빠처럼 돌대가리들이나 다니는 거야. 공부는 혼자 터득해서 하는 거지 남이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고. 다행히도 넌 나를 닮아 그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학교 수업 잘 듣고 예습 복습이나 철저히 해. 중학생 때까지는 엄마 말대로 사교육에 도움 없이도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조금씩 버거운 과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큰 고모가 나서서 거의 모둠에 저를 넣어주셨고 그게 쭉 이어왔던 거였죠. 그런데 엄마가 하도 신경을 안 쓰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고 그 말은 결국 큰 고모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어쩜 이래? 아니 그동안 얘만 맡겨놓고 픽업도 한번 안 해줬다는 게 사실이야? 세상에 내가 민정이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희선이가 남의 자식이야? 올케 딸이잖아. 그런데 엄마가 돼서는 어쩜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과외 모드만 해도 그래. 내가 민정이 엄마한테 사정사정해서 희선이 낳아준 건데 올케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냐고. 길게 말할 거 없이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올케도 애들 픽업 나가.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냐. 큰 고모는 1시간 가까이 이번 일은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끄집어내서 타박을 하셨어요. 그동안 쌓였던 걸 이참에 다 쏟아내겠다고 작정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말미에 던진 한마디에 큰 고모는 넉다운이 되고 말았어요. 애들 머리는 엄마 닮는다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머리 안 좋은 엄마들이 자식들을 다그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할까봐 자식들한테 좋은 머리는 못 줬으니까 돈으로라도 처발라 주겠다. 이런 심산인 모양인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희선인 그럴 필요 없다는 거. 내 딸은 형님 자식들이랑은 다르거든요. 한마디로 너는 돌대가리라서 그렇게 돈으로 자식들 사교육에 열중한 거고 나는 좋은 머리 물려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어떻게든 큰 고모를 대학에 보내려고 고가의 악기까지 사서 음대에 지원시켰지만 큰 고모는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끝내 대학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걸 아는 엄마는 고모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엄마의 예상대로 큰 고모는 거품을 물고 넉다운이 됐어요.
결국 저는 과외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고 제게 필요한 과목만 따로 학원 수업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가 엄마한테 통사정을 한 뒤에야 가능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험 기간이 끝나고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엄마 말대로 엄마의 좋은 머리를 물려받아서 그랬는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저희 엄마한테 넉다운이 당했던 큰 고모가 저희 집을 나서시며 마치 저주라도 하듯 그러셨거든요. 하, 그래 어디 해봐. 내 도움 없이 희선이가 서울대에 들어가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누구보다도 제 불합격을 소원하셨을 큰 고모는 제 합격 소식에 많이 상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제 합격을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자식은 엄마 머리 담는 것 같다면서 저희 엄마도 한껏 치켜세워 주셨고요. 덕분에 손에 장을 찢으겠다는 말은 쏙 들어가 버렸어요. 큰 고모가 공부머리는 안 좋았는지 몰라도 처세머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대학에 들어간 이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일정이 빽빽해서 나쁘게 아니라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잠도 줄여야 할 판이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죽어라 공부했던 고3 시절이 오히려 널널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 지금은 편한 거라고 하지 뭐예요. 인턴 시작하면 그땐 인간이 이렇게 잠을 안 자고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잠을 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대학 생활을 한껏 즐기라고 말이죠. 지금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대학 생활까지 즐기려니 도대체 선배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본과 3학년이 됐을 무렵 갑자기 제 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먼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인턴 시작하면 잘 시간도 없다는데 무슨 선을 보라는 건가 하고요. 제 선자리를 주선한 사람은 다름 아닌 큰 고모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큰 고모는 아들이 의대를 다녀서 잘 알 텐데도 제 결혼을 서두른다는 게 좀 서운하기까지 했어요. 이제 믿어볼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라면 한창 공부할 애한테 무슨 선이냐고 한마디 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제게 선자리를 강요하시지 뭐예요. 진짜 배신감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희선아, 너 바쁜 거 알지만 큰 고모 말대로 선 봐. 엄마는 너 결혼하면 아빠랑 헤어질 생각이야. 아빠랑도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난 상황이고 원래는 너 대학 들어가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네 할머니께서 너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렸어.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던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의 이혼은 그지 놀라울 일은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황당했던 건 부모님 이혼 때문에 제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어릴 땐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휘둘러 살았다지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제 인생이 부모님 결정에 휘둘린다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큰 고모가 주선해 주신 선자리를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발표 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실습이 있다거나 시험 기간이라거나 할 수 있는 모든 핑계를 대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더는 구실이 없어진 시점에 끌려나간 선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파투를 내려고 나갔던 자이였기 때문에 관심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대놓고 싫은 티를 내면 기껏 주선해 주신 큰고모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상대가 먼저 퇴짜를 놓을 정도로만 재수없게 굴기로 했어요. 차를 마시면서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시고 밥을 먹을 땐 질질 흘리면서 입 벌리고 말을 하고 누가 봐도 싫을 만한 행동을 골라서 해댔죠. 말도 툭툭 덩치면서 나 잘난 척도 하고 말이에요. 이 정도면 상대가 알아서 퇴짜를 놓을 거다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세상에 남편이 글쎄 제가 마음에 든다고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행동들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정남이 떨어질지만 했지 상대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짓은 하나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 따지듯 물었어요. 내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보겠다고 했냐고요. 강희선, 너 나 기억 안 나? 땡땡중학교 1학년 5반 윤건우. 그 말을 듣고 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이거 서운한걸? 아무리 내가 1학년 2학기 때 유학을 떠났다지만 그래도 한 학기나 한 교실에서 생활했는데 기억도 못하다니. 난 너에 대해 다 기억하는데 말이야. 유학 얘기를 듣고 나니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그 당시 우리 반 남자아이가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해서 저도 잠시 유학에 대한 꿈을 키웠었거든요. 마주치면 으르렁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때였으니까요. 아무튼 모르면 모를까 중학교 동창이란 얘기를 듣고 나니 저번처럼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는 것과 부모님 이혼 때문에 등 떠밀려 하는 결혼이라면 더더욱 싫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날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랑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어. 결혼은 있고 일단 만나보자. 그러다 마음이 맞으면 친구 사이로 지내면 되고 애정이 생기면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번 선 깨지면 너희 집에서 다른 선자리 잡을 텐데 차라리 나랑 만나보면서 시간 끄는 게 낫지 않겠어? 듣고 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 선이 어그러진다고 해도 큰 고모는 또 다른 선자리를 찾아오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동창이라서 그런지 연애를 한다기보다는 친구를 만나는 기분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고 잘 보이려 하기보다는 친구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기분으로 대화를 해나갔어요. 그동안 이렇다 할 만한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편히 제 속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면 오히려 힐링을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만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결혼에 대한 압박도 없고 인턴 기간 중에는 바쁜 저를 위해 모든 걸 제 스케줄에 맞춰줬어요. 시댁에서도 의사 며느리를 바랐던 거기 때문에 인턴을 마칠 때까지 별다른 말 없이 기다려주었어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더 닥달을 하셨을 정도예요. 제 결혼식이 끝나야 두 분이 법적으로 헤어질 수 있으니 얼마나 제 결혼이 기다려지겠어요. 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신들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저희 부모님과 달리 시댁에서는 제가 인턴을 마치고 나서야 결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시댁에서 저를 배려해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말을 들어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주신 건 단지 의사 며느리를 원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의사 며느를 따서 시집 오길 기다리셨던 거지 저를 기다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망하고 자식할 것도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 혼담이 오고 간 것 자체가 양가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한 거였으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재력 있는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어 했고 시댁에서는 사회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맏며느리를 얻고 싶어 했던 거니까요. 그러니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어요. 이미 양가 부모님들끼리 대략적인 결혼 얘기는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견례는 형식에 불과한 자리였어요. 양쪽 모두 부모님과 남편 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당일이 되니 남편 동생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지 뭐예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시동생의 등장에 저희 부모님은 당황하셨고 중매를 선 큰고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게 실은 둘째 부인 자식이야. 그래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희선이 신랑은 저 집 본부인 자식이 맞으니까. 나중에 부모 죽으면 그 재산 누구한테 가겠어? 뭐니 뭐니 해도 본부인 자식이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큰고모는 아무 문제 없다며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른 채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되는 건 천지 차이였어요. 본부인과 섭외를 하고 재혼한 부인한테서 얻은 자식이 있다는 게 사실 흠은 아니지만 그걸 감췄다는 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식 내내 심기불편한 표정이셨지만 그렇다고 결혼식을 뒤엎거나 시댁에 항의를 하진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조용히 식을 마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동생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귀고 얼마 안 됐을 때 자신의 가정사를 다 말해주었거든요. 친정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안 돼서 아빠가 집에 새엄마를 데려오셨는데 그때 5살짜리 아들도 함께 데려오셨다는 걸요. 문제는 그 아이가 아버님 자식이 맞다는 거였어요. 아픈 본초를 두고 밖에서 자식까지 나와 키워왔단 얘기였죠. 새엄마와 동생이 집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해외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새엄마의 입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더라고요. 시동생의 등장으로 결혼식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은 말다툼을 하셨던 모양이지만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아무 일 없는 듯이 다 정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 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자 시댁에서는 엄청 난리가 났어요. 특히 시어머니가요. 사기 결혼을 운운하시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아니, 앞으로 이 회사를 물려받을 장남이 이런 흠 있는 집안이랑 결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니? 새아기 너, 네 입으로 말해봐라. 너라면 이혼 과정에 귀한 네 자식을 장가보낼 수 있겠니? 못하겠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1000명이 넘는 직원들 거느린 회사 대표직에 앉을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똥물을 튀겨도 되느냐고.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겠니? 안 그래도 큰애 사업 실적이 안 좋아서 말들이 많은 판에 저것까지 이 모양이라니 나 원참.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표면적으로는 장남을 끔찍이나 생각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본처 자식인 맏아들한테 흠이 생겼으니 대표 자리를 다른 아들, 즉 자신이 낳은 둘째한테 넘겨야 한다는 취지의 밑밥이었거든요. 제 남편의 실적 문제를 운운했던 것도 제 남편을 무능한 인간으로 보이게 하려는 수작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성공시킨 프로젝트가 많았는데도 그건 제쳐두고 딱 한 번 실패했던 것만 문제 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어머님은 집안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제 친정 부모님의 이혼을 운운하며 제 남편까지 함께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을 차기 대표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 작업이었죠. 그리고 그 완성은 제 친정보다 더 재력 있고 저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둘째 며느리를 들이는 거였어요. 대학생 신분인 시동생은 이런 모친의 욕망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선자리에 불려나가야 했어요. 예전에 나를 보는 느낌이라서 괜히 짠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나설 일은 아니라서 두고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어머님의 꿈이 아작이 나고 만 거예요. 학교에서 같은 과 동기들과 농구를 하던 시동생이 농구 코트 근처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하필 다친 부위가 중요 부위라서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시동생의 사고 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도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가보니 어머님이 아주 사색이 되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잡고는 통사정을 하셨어요. 얘 큰애야. 네가 의사 좀 만나봐라. 의사 말로는 심한 경우 무정자증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니? 너도 의사니까 잘 알 거 아니니? 네가 가서 어떻게 좀 손 좀 써봐. 우리 아들 고자 안 되게 네가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의사 며느리를 들인 이유가 뭐냐? 이럴 때 힘 좀 쓰라고 그런 거 아니야. 어서 가서 좀 잘 좀 알아봐. 어서. 어머님은 악을 쓰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어머님께 등 떠밀려 담당 의사를 만나봤더니 최악의 경우 무정자증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 정도 말로는
어머님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마치 자기 아들이 무정자증 판정을 받은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얼마 뒤 시동생은 퇴원을 하게 됐고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 번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머님은 진단 결과를 들으시고는 그대로 기절을 하셨어요. 그날 밤 본가로 불려갔던 남편이 집에 돌아와 그러더군요. 어린 놈이 참, 왜 수술도 불가능하대? 그렇다나 봐. 자식, 하필 다쳐도 거길 다쳐서는. 시동생의 무정자증 판정으로 인해 시댁 분위기는 많이 변했어요. 일단 시동생을 그렇게 괴롭히던 선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제 친정 문제를 운운하며 저희 남편을 깎아내리던 어머님의 말들도 싹 사라져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어머님은 자신의 아들을 차기 대표 자리에 앉히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몇 년 뒤 시동생이 그 꿈을 아주 개박살을 내버렸지 뭐예요. 다름 아닌 결혼으로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님 회사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느닷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문제는 그 상대가 같은 부서 여직원으로 시동생보다 2살 연상의 고졸 계약직이라는 거였어요. 어머님은 무정자증인 아들을 내놓으라는 집안 딸과 이어줄 수 없다는 건 알았어도 이 정도로 눈에 안 차는 신부감을 데려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 탓에 어머님은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어요. 당신이 죽기 전엔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죠. 하지만 평소 말 잘 듣던 시동생이 이번엔 웬일인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엄마가 허락 안 해도 나 이 여자랑 결혼해요. 어차피 나 같은 놈한테 딸 주겠다는 집안도 없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며느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내 결혼 반대하시면 평생 혼자 살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곱상하게 엄마 말 잘 듣는 도련님인 줄 알았더니 서슬퍼런 어머님을 한 번에 이겨먹는 시동생을 보니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나는 그동안 왜 그러지 못했나 후회스럽더라고요.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저는 부모님 이혼에 트집 잡혀서 제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살았거든요. 게다가 아들을 기대하시는 시부모님 바람과 달리 딸을 출산하는 바람에 맏며느리 노릇도 못한다고 얼마나 욕을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더 시동생의 결혼이 통쾌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새로 들어온 동서를 볼 때마다 어머님이 제게 하셨던 말을 떠올렸거든요. 맏며느리는 망했지만 둘째만큼은 어느 집안에도 빠지지 않는 애를 드릴 거다. 우리 상우 결혼만큼은 내가 제대로 치러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더니 저보다 눈에 안 차는 며느리를 드리게 생겼으니 얼마나 통쾌하고 신이 나요. 물론 시동생이나 동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두 사람한테 악감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시집 오고 몇 달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가 제가 일하는 산부인과에 찾아왔더라고요. 동서가 여긴 웬일이야? 어디 아파? 형님, 저 검사 좀 받고 싶어요. 테스트로는 임신이라고 나오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테스터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작은 희망에도 저를 찾아온 동서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동서, 임신이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한 임신 결과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얌전한 고양이 같은 동서가 설마 시동생 모르게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다닌 건 아닌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 무정자증이던 시동생이 정자를 배출하게 된 건지 오만 가지 생각이 뒤엉켜버렸거든요. 제가 멍한 표정으로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더니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시댁의 비밀이에요. 제발 부탁 좀 드려요. 커다란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면서 부탁을 하는 동서를 보니 저도 안 된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이기 전에 저는 의사이기도 했으니까요. 환자 상태는 절대 함부로 외부에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직업 윤리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동서가 돌아가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리 꼴보기 싫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남의 자식을 임신한 며느리를 두고 보게 할 수도 없고, 특히나 시동생이 상처받을 걸 생각하면 당장 전화를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남편한테조차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뿐이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동서는 마른 체형이라 그런지 5개월 차를 넘어서는데도 조금도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 시동생이 또다시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부산지사에 내려가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어머님은 극구 말리셨죠. 안 그래도 시동생이 결혼할 때 본가에서 데리고 살겠다고 하시는 걸 아버님이 다 큰 자식은 품에서 놔주라고 하셔서 분가를 시켰던 건데 지방으로 가겠다뇨. 그것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이라니.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님도 시동생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그럼 해외에 나가 공부를 더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봐도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식구들한테서 떨어져 지내려고 그런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저는 그게 동서가 시동생을 구워 삶은 거라고 확신했어요. 얼마 뒤면 출산을 해야 하는데 시댁 근처에 살면서 들키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동생 부부의 부산행을 허락하셨어요. 해외로 나가면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부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볼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렇게 시동생 부부가 부산으로 내려갔고 동서한테 제가 아는 산부인과를 연결해 주었어요. 수시로 동서랑 통화를 하면서 상태 체크도 했고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귀찮은 일을 사서 했던 건 아니에요. 단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동서한테는 딱히 친정이 없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의사로서 한때 내 환자였던 동서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으로 말이죠. 부산에 사는 동안 나날이 배도 불러왔고 결국엔 시동생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동서가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일찍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침 시동생은 서울지사에 가 있는 터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동서의 출산을 시댁에 알릴 수는 없는 처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부산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이미 동서는 분만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분만실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동서의 순산을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분만실 입구에 걸려있던 전광판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딸이었어요. 정리를 마친 뒤 침상에 실려 분만실을 나온 동서를 보니 얼마나 힘들게 산통을 겪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온몸이 땀에 젖어서 기진맥진한 상태였거든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많은 산모들을 봐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출산을 했던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미워했던 부모님인데도 제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에 두 분이 한 걸음에 달려와 분만실 앞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엄마 아빠의 눈빛이 너무도 따뜻하고 다정해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펑펑 울었더랬어요. 아이를 낳아보니 부모님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세상에 자기 자식한테 사랑이 없는 부모는 없다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안 계신 동서의 눈물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일반실로 내려온 뒤 동서한테 미역국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저보고 친정엄마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더군요. 동서, 애 낳느라 힘든 사람한테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이제 어떡할 거야? 도련님은 동서를 이해해준다고 해도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설득할 거냐고. 아니, 그보다 애 아빠가 누구야? 그 사람한테 알려야지. 그러자 동서가 싱글싱글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일 마치면 여기로 온다고 했어요. 자기 애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안 오겠어요? 맹랑하게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가여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 있죠. 그런데 잠시 뒤 제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지 뭐예요. 애 아빠라고 병실로 들어온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시동생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글쎄 시동생이 식구들 모르게 정관계통수술을 받았더라고요. 정자생성은 되는 대로 밖으로 배출되는 통로가 막혔던 폐쇄성 무정자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댁에 비밀로 했던 건 어머님 때문이더라고요.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형 자리를 뺏게 하려는 수작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이죠. 이미 형한테서 많은 걸 뺏었어요. 제가 부모님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 때 형은 아무도 없는 외국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받아야 할 사랑은 원래 형 몫인데 말이죠. 저는 태어나던 순간부터 형과 형 엄마의 행복을 깨면서 태어난 사람인데 회사까지 형 걸 뺐다니 제게 그럴 자격은 없어요. 시동생은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부산에 정착해 살 생각이라고 했어요. 더는 남의 것을 뺏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요. 부모가 돼보니 더는 창피하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 아이가 보고 배우면 어떡해요. 아이 앞에 떳떳한 부모가 되겠다는 시동생을 보니 이제야말로 진짜 어른처럼 보이더라고요. 몇 개월 뒤 시동생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찾았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까디집고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피웠지만 아버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장이 돼서 그 정도 기백은 있어야 내 식구들 굶기지 않지. 하지만 퇴사는 안 된다. 너는 가장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야. 나도 내 새끼가 밖에서 힘들게 사는 건 못 본다. 회사는 처음부터 네 형한테 줄 생각이었으니 괜한 걱정 말고 너는 형 도와서 형 밑에서 일해봐. 그리고 작은 애야, 수고했다. 동서를 온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인 아버님 결정은 결국 어머님 고집도 꺾게 만들었어요. 덕분에 저는 집안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살게 되었고요. 이제는 저를 친정엄마처럼 따르는 동서랑 저를 인생의 은인처럼 받드는 시동생 때문에 집안에서 파워가 강해졌거든요. 사람 사는 곳엔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어쩌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끈끈하게 인연을 맺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마도 이런 게 인생의 참맛이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성으로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을 키우고 있는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딸바보예요. 여느 딸 가진 아빠들이 그러겠지만 저희 남편은 좀 유별난 편이죠. 언제나 선아 딸 생각뿐인데 어느 날은 딸을 데리러 갔다가 딸이 아빠, 나 남자친구랑 같이 갈 거니까 오늘은 데리러 오지 마 라고 문자를 보내 서운하다고 입이 대빨 나와 집에 돌아오기도 했는데 남편은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딸 시집 간다고 하면 그때는 어떡하지? 나는 못 보낼 것 같은데. 그냥 결혼하지 말고 평생 아빠랑 살자고 할까? 정말 못 말리는 아빠 아닌가요? 저는 저렇게 지독한 딸 사랑에 빠진 남편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우선 서운한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죠? 제가 와이프인데 저렇게 딸만 바라보고 있으니 질투가 나거든요. 그리고 고마운 이유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제 사연이기도 한데요. 저희 남편과 제 딸은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에요. 네,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보다 4살이 어린데 초혼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고 저는 한동안 미움도 엄청 받았던 며느리였어요. 당연하죠.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나이도 많은 애 딸린 과부가 채가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마음을 외면하려 했어요. 남편 마음보다 그 부모의 마음이 저에겐 더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평생의 자기 연인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는데
그 바람에 시어머니 쓰러지시고 아버님 호적파겠다고 성질내시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는 당연히 그 집에서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시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서운하다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다 보니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의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남편과 좋게 헤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 남편이 원래 이거다 하는 거에는 빠꾸하는 법이 없어서 한결같이 밀어붙이는 통에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인생의 절반 넘게 박복하게 산 저인데 지금은 아주 복에 겨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의 인생은 누구 말처럼 언제 어떻게 누굴 만나 달라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저와 전 시어머니 그리고 지금의 시어머니 인연도 특별하다면 특별한데 사실 이 사연도 남편 때문에 쓰려는 게 아니고 저희 두 시어머니에 대해 쓰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 당사자인 저조차도 놀랄 일인데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더불어 기막힌 저희 시어머니들의 인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태생부터 박복하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건 제 자유가 아닌데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단 한 번도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옷도 몇 벌 없었고 준비물은 늘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저도 예민한 여자아이인데 저도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투정도 상황 봐가면서 부리는 거라고 저희 집은 제가 투정을 부린들 아무도 받아줄 리가 없었는데요. 엄마는 매일 바빴고 아빠는 늘 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그러니 유일하게 언니가 제 친구이자 제 보호자 역할을 다했고 언니는 포기해. 우리는 빨리 커서 이 집을 나가는 게 살 길이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언니 말처럼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시에 집을 나갔는데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죠. 그러면서 다달이 저에게 용돈도 보내주고 유일하게 저를 챙겨줬는데 그런 언니는 금방 시집을 갔어요. 언니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전업주부가 된 언니는 더 이상 저를 챙기지 못했고 저는 그 이후에 어른이 되어 언니처럼 집을 나왔죠. 그리고 대학도 안 나왔고 자격증도 없기에 저 역시도 만만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솔직히 달리 힘든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집에서도 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장이 편하기도 했는데요. 제 방도 있고 밥도 주고 월급도 주니 저에게 공장은 집보다 더 좋은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저는 첫사랑을 만났고 그 첫사랑이 제 첫 번째 남편이었는데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마치 12살은 많은 것처럼 어른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저랑 같은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남편을 엄청 큰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남편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했어요. 때론 아빠처럼, 때론 선생님처럼. 모르는 것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남편에게 상의하고 조언을 구했는데 그럼 마치 무슨 해결사처럼 남편이 제 문제를 100이면 100 척척 해결해 주었죠. 오빠, 이건 어떻게 해야 해? 나 어제 이거 분량 만든다고 반장님한테 혼났어. 오늘도 분량 만들면 나 다른 데로 보내버린대. 어떡해? 나는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데. 이건 말이야. 잠깐만. 이렇게 남편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자기 일처럼 해결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르쳐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도움으로 공장 생활을 잘할 수 있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편이었는데 회식을 하거나 할 때 제가 과식이나 과음을 했다 싶으면 조용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와 저에게 주며 저를 걱정하고 챙겼는데 저는 그 세심한 배려에 반하고 말았죠.
그래서 내심 남편이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매일매일 남편의 고백을 기다렸는데 이 남자가 잘해주기는 엄청 잘해주면서 그놈의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 혼자 착각하나? 원래 저렇게 모든 여자한테 다 친절한 사람인가? 혼자 애만 태웠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바로 물었어요. 오빠는 원래 그렇게 모든 여자들한테 다 잘해줘?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모든 여자들한테 잘해줬어? 아니, 나는 나한테만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잘해줘도 싫다는 거야? 나는 민준이가 동생 같아서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불편했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서 잘해준 게 아니고 동생 같아서 잘해준 거야? 저는 남편의 동생 같아서라는 말에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라면 앞으로 잘해주지 말라고 고를 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은 그게 다가 아니라며 자기도 조심스러워서 선뜻 고백을 하지 못했다며 자기 마음을 편지로 써줬는데 그 편지에는 구구절절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는 제 보물이 되었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너도 나도 저희 관계를 다 아는 통에 공식 커플이 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기를 4년 정도 지나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고아나 다름이 없었고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으러 남편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어머, 어서 와요. 드디어 우리 아들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네. 내가 전부터 그렇게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노래를 했는데.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민주라고 합니다. 그래요. 나 재욱이 엄마예요. 듣던 대로 너무 예쁘게 생겼네.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저녁을 한번 차려봤는데 와서 같이 먹어요. 입에 맞을까 모르겠네. 정말요? 저 다 잘 먹어요. 집밥 진짜 오랜만인데 맛있겠다. 엄마, 민주 먹는 거 엄청 좋아해. 틀림없이 엄마 솜씨에 반할 거야. 이제 우리 속녀사 매일 며느리 먹을 밥하게 생겼네. 그럼 너무 좋지. 내 평생 소원이 친구 같은 딸 하나 갖는 건데. 엄마,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딸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니까. 왜? 엄마가 엄청 잘하면 되지. 안 그래요? 네, 저도 어머니한테 엄청 잘할게요. 저 딸 같은 며느리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보기 전부터 저에 대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고 첫 만남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셨어요. 음식 맛도 너무 맛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싫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남편 집은 부유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이 정도의 가난은 저에게 가난축에 시키지도 못했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이라고 하기 민망하지만 조촐하게 식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셋이 살게 되었어요. 그 후 제 삶은 달라졌는데요. 매일 시어머니가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저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주시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집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퇴근길이 늘 설레고 좋았는데요. 집에 돌아가면 늘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차려주는 맛있는 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는 시어머니와 술도 한잔하는 며느리였는데 남편은 생긴 것과 다르게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는 고부관계이기도 하지만 둘도 없는 술친구이기도 했는데 가끔은 아예 남편은 두고 밖에 나가서 시어머니랑 한 잔씩 할 정도로 잘 지냈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술을 마실 수 없는 몸이 되니 그게 참 아쉬웠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혼자 의리 없이 혼자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제가 임신하고 몸 풀 때까지 금주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당신 손주가 돌이 되면 둘이 실컷 마시자고 약속도 했더랬는데 그래서일까요? 저는 임신 기간 동안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입덧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계셔서 무탈이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달을 다 채우고 예쁜 딸아이도 낳았는데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신기하게도 눈물부터 나왔죠.
사실 저는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거든요. 사랑을 받았어야 줄 수도 있을 텐데 받은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주지 못할까 저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는데 그게 참 신기했죠. 엄마가 된다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모는 왜 그런 마음을 잊었을까?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건 시어머니를 보며 배우자 결심했는데 제 기준의 시어머니는 좋은 엄마였거든요. 그리고 셋에서 넷이 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소박한 행복을 평생 누리며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불행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어요.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공장을 그만뒀는데 아무래도 공장은 3교대다 보니 임신한 몸으로 다닐 수 없었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셔서 저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공장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력이라고는 공장에서 일한 것밖에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어요. 식당 아니면 청소 이 정도였는데 그런 직장은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옮겨 다니기도 많이 하고 중간에 일을 못 찾아 쉬는 날도 있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에 주 수입은 있어 안심이었죠. 그런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사고를 당했고 몇 시간 전에 웃으며 나간 남편이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았죠. 자기야, 나 다녀올게. 엄마, 나 갔다 올게요. 우리 공주 잘 놀고 있어. 아빠가 올 때 우리 공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이렇게 말하며 밝은 얼굴로 출근한 남편이었는데 그 말이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니 저는 꼭 누가 저희 가족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장난이 아니었고 한순간에 남편, 아들, 아빠를 잃은 저희 셋은 충격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야만 했는데요. 매일이 악몽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리 깔끔하고 부지런한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손에서 놓아버리셨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는 연신 아빠를 찾으며 울었는데 저도 늘 함께 있던 곳에 남편이 없으니 솔직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새끼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었기에 저는 살아야만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죽지 못해 살았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자기는 지방에 있는 동네로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다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는데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우리 그럼 이제 다시는 못 봐요? 무슨 말이야? 왜 못 봐?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그래. 너 나 때문에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고 참고 있는 것도 보기 안쓰럽고 자꾸만 재욱이 생각이 나는 게 여기에 있기 힘들어서. 그리고 너만 괜찮다고 하면 내가 제이 데리고 갈까? 네? 그게 무슨... 왜 제이를 데리고 가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한참이나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셨어요. 그리고는 너 아직 어려.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괜히 애 딸린 과부로 살아서 네 인생 좋을 게 없잖아. 라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그날 시어머니가 미웠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새 출발이라는 말이 영영 연을 끊자는 말처럼 들렸는데 저는 필사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처음으로 날을 세웠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금 당황한 모습이셨는데요. 이내 제가 당신의 뜻을 오해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래 알겠어. 나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 너 생각해서 네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랬지. 네가 싫으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라며 제 눈치를 보셨어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그 길로 저희 집을 나가셨고 저는 다시 세상에 혼자 던져진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딸이 있기에 저는 힘을 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때가 되면 쌀과 김치 등을 보내며 저희 모녀를 챙겨주셨는데
가끔 시어머니가 올라와 함께하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더군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좋은 남자가 있다며 저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셨는데 세상 천지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주냐고. 저는 서운해서 화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시어머니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그렇게 좋아하던 시어머니였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불편해지다니 마음이 아프고 씁쓸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당신은 제가 아까우니까 자기 아들 있고 새 출발했으면 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자꾸만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만 느껴졌는데 그럼 또 시어머니는 제 성난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또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젠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엄마 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참 신기하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더니 남편 먼저 보내고 하루가 지옥 같던 나날이 사라지더군요. 남편의 분신 같은 딸아이가 있으니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아이도 키우고 자나깨나 저희 모녀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지내는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불행도 불쑥 찾아오더니 사람의 인연도 불쑥 찾아왔어요. 저는 당시 공사 현장 한밭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앳돼 보이는 남자가 있었고 저는 젊은 총각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맹세코 다른 마음은 없었는데 그 총각은 그런 제 호의가 좋았나 보더라고요. 밥 먹으러 오면서 제 생각이 났다고 초콜릿도 사다 주고 사탕도 사다 주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헛돈 쓰지 말라며 누나처럼 잔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누나 동생 하면서 지내기를 1년이 넘었고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갔는데 저는 주인 아주머니와 다른 공사가 시작하는 현장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이 정이 많이 들기는 했는지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헤어지면 앞으로는 못 볼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많았죠. 그렇다고 우리 사이가 뭐라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할 것도 없었는데요. 저는 그저 저 성실한 동생이 몸 다치지 않고 잘 살기를 마음속으로 바랬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넘어간 공사 현장에서 그 동생을 또 보게 되었고 저는 너무 반가웠는데 그때 사장님이 저를 툭 치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아주 입이 귀에 걸렸네 우리 동상. 젊은 소장님 인자 못 볼까봐 많이 서운했지. 사장님도 참. 근데 저 동생이 소장님이셨어요? 현장 소장님? 먼저 현장에서는 소장님까지는 아니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새끼 소장님이었지. 근데 이어서부터는 진짜 우리 소장.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억시로 잘했대. 그 뭐냐 어디 유명한 대학 건축가도 나왔다고 하던디? 아 그렇구나. 저는 깜짝 놀라다 못해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사정이 딱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번듯한 대학도 나온 소장님이었다니. 너무 민망해서 나중에 눈도 제대로 못 맞출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누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자꾸 나를 보면 피하는 기분이 들지? 내가 혹시 누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라며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저는 그런 거 없다고 말하고 도망치듯 음식을 나르기 바빴어요.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동생, 아니 소장님은 고개만 가웃거렸고 그 이후에도 저에게 왜 그러냐며 계속 끈질기게 다가봤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었죠. 그러자 나중에 한밭집 사장님이 소장님에게 슬쩍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었는데요. 그 뒤로 소장님이 더 적극적이었어요. 자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누나 동생 하면서 잘 지내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소장님하고 누나 동생을 하냐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펄쩍 뛰었죠. 그러자 그럼 누나 동생이 싫으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어때요? 그것도 싫은가?
라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는데 저는 무슨 18살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사람 놀리지 말라고 정색하며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도리어 자기는 진심이라며 계속해서 저에게 구애를 이어갔고 얘가 지금 사람을 놀리나? 난처해 죽는 줄 알았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하루는 소장한테 제가 애 딸린 과부라는 걸 이야기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나 애 딸린 과부예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이러는 것 같은데 본인은 본인 수준 맞는 아가씨 찾아봐요. 딱 보니 좋다고 하는 여자들도 많겠네. 내가 그래 보여요? 그 말 칭찬인 거죠. 인기 많게 생겼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 누나 애 있고 혼자인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장님한테 들었죠. 아니, 혼났다고 말해야 하나? 그게 무슨... 내가 하도 누나한테 들이대니까 누나 상처 줄 것 같으면 하지도 말라고 엄청 화내셨어요. 누나가 치딱 까고 착한 사람들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우리 사장님이요? 네, 사장님이 누나 엄청 생각하시던데. 여기 현장에선 둘이 엄마랑 딸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자리 있으면 누나 소개시켜주라고 초반에 사장님이 엄청 얘기도 했었는데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좋아하니까. 아니, 나도 모르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일종의 서프라이즈라고 할까? 사실 나는 바로 고백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소장 딱지 달고 오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빡시게 일했는데요. 우리 대표님 눈에 들려고 완전 경쟁 빡시게 했어요. 내 나이에 이 소장직함 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나는 소장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지금까지 본 소장님은 다들 연세가 있으셨는데. 그니까요.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 그만 애태우고 나 좀 받아줘요. 나는 누나가 어떤 상황이든 진짜 상관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아니, 싫어요. 아무리 남편이 저 위에 있다고 해도 나는 내 남편 너무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 마음에 담을 생각 추워도 없어요. 그리고 애당초 나랑 그쪽은 어울리지도 않고요. 괜히 현장에서만 있다 보니 눈이 낮아졌나 본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설마 내가 눈이 낮아서 누나한테 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 없어서 누나한테 꽂혔다고? 그럼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아닌 것 같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누나. 저는 제 뒤에서 저를 누나라 부르며 쫓아오는 그 남자에게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그런데 때론 인연이 가진 힘이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딱 그랬어요. 그즘 저희 딸이 자주 아팠거든요. 일하다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10번이면 10번 다 딸이 열이 나거나 아프다는 거였는데 그때마다 난감했어요. 인심 좋은 사장님은 퍼뜩 까라. 아가 아파서 엄마를 얼마나 찾겠나. 여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네 없을 때도 내가 다 했어. 라고 하셨지만 저는 마냥 감사합니다 할 수는 없었어요. 거기에 현장과 어린이집은 거리도 상당했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알고 소장님이 헐레벌떡 자기 차키를 들고 뛰어오더라고요. 뭐예요? 얼른 타요. 애가 아프다면서요. 나는 택시 타면 되는데. 누나 애 엄마 맞아요? 빨리 갈 수 있는데 무슨 택시를 타. 얼른 타요. 어린이집 주소 빨리 알려주고. 애 많이 아프대요? 열이 좀 난다고 연락이 왔는데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독감이면 안 되는데. 독감 그거 고생하잖아요. 애가 얼마나 아플 거야. 저는 저보다도 더 설레발치는 그 남자를 보며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명 걱정스러운 마음은 제가 더 클 텐데 남이 저렇게 허둥지둥거리며 저에게 닥달을 하니 마치 하늘나라에 간 남편이 잠깐 내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사고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분명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엄한 생각도 그 사이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저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사리 분별도 못하고 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며 딸의 어린이집에 도착했고 바로 소아과에 도착해 검사를 받았는데요.
유행하는 그 독감이 맞다고 하시더군요. 하는 수 없이 아이는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을 쉬어야 했고 저는 그런 딸을 간호하며 챙겨야 했기에 일을 나가지 못했는데 그날 이후 매일 저녁 소장님이 아이 먹을 것, 장난감 같은 것을 사와 집 앞에 두고 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답답하지 않겠냐고요. 마치 산타 할아버지처럼 소장님은 저희 딸을 챙겼는데 그래서 딸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매일 오신다며 좋아했어요. 저도 당연히 고맙고 좋았죠.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 없었기에 부담도 됐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돈 봉투를 조금 준비해 이제 그만하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왜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해요? 나 이거 누나한테 해주는 거 아니고 제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뭐가 됐든 내가 부담스럽다고요. 솔직히 소장님이랑 우리 상관없는 남이잖아요. 전에는 고마웠어요. 내가 본의 아니게 신세진 거 맞고 내가 언젠가는 그 신세진 거 갚을 거니까. 누나 정말 너무하네요. 내가 언제 신세진 거 갚으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나 나 밀어내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하는데 누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나 잠깐의 마음으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처음부터 쉬웠는 줄 알아요? 나도 내가 왜 그러는 건지 수없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떡해.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누나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누나가 좋다고요. 아니, 네가 좋다고요. 저는 막무가내로 저에게 다가오는 소장님의 대찬 고백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뛰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상황이 아닌 제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남편을 보내고 혼자가 된 지 3년이 되었더군요. 3년. 어찌 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 짧은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웃고 있는 남편 사진을 보며 저는 미안했어요. 분명 내 사랑은 한 사람뿐이고 당신이 여기 없으니 내 사랑도 여기 없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제 마음을 숨기기로 했는데 저는 훗날 사장님에게 다른 일을 찾겠다고 이야기했죠. 와, 네 좋다는 남자가 여기 있는데 뭐시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남자 부모는 무슨 죄예요? 나라도 싫어. 네 지금 남 걱정하느라 이러는 기가? 남 걱정 아니고 내 걱정이요. 저 상처받기 싫어요. 애 딸린 과부라고 얼마나 저를 반대하겠어요? 아이고마 승질도 급하다. 네 지금 시집가나? 와 벌써 그 부모까지 신경을 쓰는데 과부는 뭐 사랑도 못하나? 사랑은 무슨. 됐어요. 저는 차고 넘치게 다 해봐서 이젠 안 해도 돼요. 아시잖아요. 저는 저희 딸만 잘 키우고 우리 어머니만 건강하게 잘 모시면 돼요. 열분났다. 누가 들으면 친정엄마인 줄 알겠네. 니는 네가 하나도 안 아깝나? 니 아직 청춘이다. 그래서만 네 시어머니도 네 새 출발하라고 그렇게 정 떼려고 하는데 니는 모르겠나? 그런 소리 마세요. 정을 왜 떼요? 가족이 어떻게 헤어져요? 저는 못해요. 아니 싫어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저는 다른 일 찾아볼게요. 그동안 제 사정 다 봐주고 잘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죄송한 건 안 아부자. 이래서 머리 검은 것들은 잘해줘도 소용도 없다. 이제 좀 나도 네 덕 보고 쉬엄쉬엄 하나 했더니 인자 다시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 니 4명에 못 살면 니도 거기에 지분 있다. 사장님도 참 사람 마음 불편하게. 그럼 남 뒤통수 치면서 마음까지 편하려고 했나? 니 가서 내내 불편하게 살아라. 그래야 아쉬우면 내 찾아오지. 사장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져도 영영 못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챙길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장님도 젊어서 남편을 병으로 잃고 홀로 남매를 키운 저와 처지가 비슷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는 너무 후회되는 게 남편 보내고 일만 한 게 최고로 후회스럽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그런 후회가 있었기에
저는 그러지 않길 바라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도 그랬겠지만 저 역시도 먼저 간 남편을 배신하고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그게 왜 배신이냐고 한심한 소리 하지 말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 처지를 지금 당장은 이해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원망하게 될 것 같아 그것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만 좋다는 소장님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어린 딸이 상처받는 꼴은 절대 볼 수가 없고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다른 남자가 좋다고 할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불어온 봄바람 정도로 여기고 저는 다시 제 현실을 살아갈 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끊겼다고 생각한 인연은 참 즐기기도 했는데 젊은 청년의 마음은 제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저만 바라보더군요.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만 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러는 걸까? 저는 저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줄 알았어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그러니 지금은 애틋해서 혼자 저러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줄 알았는데 그 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언제나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 징한 사람이었죠. 어디 모자란 놈인가 싶을 정도로 여자 보는 눈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제가 곤란한 일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구세주처럼 나섰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이젠 딸아이도 알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은 유별나게 일편단심이었죠. 저도 점차 마음이 움직이게 되더군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딸만 바라보며 산다고 하지만 가끔은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외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남들 애인이다 남편이다 사랑받는 여자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럴 때면 죽은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이 먼저 떠올랐어요. 이런 내가 너무 싫은데 저절로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는 엄마, 여기에 우리 아빠 사진 옮겨줄 수 있어?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사진 다 있는데 나는 아빠 사진이 없으니까 좀 그래. 라고 하더군요. 그때 들썩이던 마음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그래, 내가 지금 누굴 생각하는 거야. 내 남편은 한 명이고 우리 딸 아빠도 한 명이야. 서민주, 정신 차려. 라고 제 자신에게 말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한밭집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너무 반갑게 어머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야야 큰일 났다. 우리 소장님이 다쳤어. 일로 어쩌면 좋아. 지금 구급차가 오고 난리도 아니다. 내가 시방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동상아 너 버뜩 와라. 아니 내가 병원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버뜩 가. 라며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일하는 도중 울면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당시 일하던 곳 사장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아이가 다친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철철 울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저는 지갑 하나 딸랑 들고 한밭집 사장님이 알려준 병원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머리와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펑펑 울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심이 되어 눈물이 미친 듯이 났어요. 저 사람은 살았구나.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저에게 다가와 괜찮다고 저를 안아줬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저는 그 사람 품에서마저 남은 눈물을 쏟았는데 이젠 저도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더군요. 이미 다 제 마음을 그 사람에게 들켜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병원으로 달려온 그 사람의 부모님은 저를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반대하셨고
이 남자는 그럼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라고 불효를 저지르는데 이런 일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겪으니 너무 힘들었어요. 듣자하니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워 계시다 쓰러지셨다고 하고 아버님은 너 같은 아들 새끼는 없는 게 낫다며 호적을 파겠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다는데 이 막무가내 아들은 알겠다며 부모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엄마라도 저 같은 여자 반갑지 않죠. 어디서 저런 여자한테 꿰어서 저러나 제가 많이 원망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미쳐서 그런 거라며 우리는 역시 안 되는 사이라고 필사적으로 사람을 밀어내려고 했는데요. 그때는 소용이 없더군요. 이미 제 마음을 다 아는데 물러나 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아예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때는 저도 저희 딸도 많이 놀랐죠. 저는 부모 속썩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러는 게 놀랍고 저희 딸은 좋아서 놀랐어요. 저희 딸이 그 남자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늘 삼촌은 맛있는 거 재밌는 거를 잔뜩 싸와서 자기랑 놀아준다고 엄마보다 더 좋다고 했는데 저만 그 사이에 끼어서 죽을 맛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새끼는 저 남자가 좋다고 하는데 저 남자 부모님은 자기 새끼 저한테 뺏기고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필사적으로 그 남자를 떼어내려고 모진 말도 많이 했어요. 집 열쇠도 바꿔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건설을 하니 제가 열쇠를 바꿔도 자기가 또 예쁘게 예전 열쇠로 바꿔놓았는데 저희 딸 앞에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능청맞게 저에게 더 잘하려 곰살맞게 구는데 저도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마지막에 모질지 못하겠더군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사람의 어머니는 난리가 나셨대요. 내가 어디에 딸린 과부한테 주려고 우리 아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듣자 하니까 제대로 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부모님도 생사를 모르고 남처럼 산다며. 안 되지. 안 되지. 그 사람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당장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고 저에게 모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고개 숙여 대답했는데 당사자인 그 남자는 꼼짝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좋다고 저희 딸과 편먹고 놀기 바빴는데 아마 그때부터 그 사람은 딸 바보가 될 기미가 보였나 봅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그 막무가내 일편단심 젊은 소장이 지금의 제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둘은 잠자는 시간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쉽다며 지금도 늘 붙어 있는데 저만 나쁜 사람이 되었죠. 그런들을 찢어놓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 사람의 짝이 아니라 생각했고 저는 그 사람에게 부모님 속 그만 썩이고 본인하고 잘 어울리는 여자 만나서 효도도 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요. 그 남자가 그랬어요. 이미 누나, 아니 당신 마음 내가 다 알아. 다 들켰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한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해. 사람이 왜 그렇게 솔직하지가 못해? 우리 엄마가 아무리 무섭게 해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 두고 봐. 우리 엄마 아빠가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 받아줄 거야. 라며 징글징글하게 말을 듣지 않았는데 저는 저 말을 듣고 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그게 그 뜻이냐고. 우리 딸이 나중에 똑같은 소리 할까 무섭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 그땐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그리고 방금 내 딸 아니고 우리 딸이라고 했다. 그 우리에 나도 있는 거지? 라며 또 능청맞게 좋아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도 참 어쩌다 이런 아들을 낳으셨나. 제가 다 답답하더군요. 물론 속으로는 좋아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하는 데까지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어요. 나중엔 정말 저는 어머니 뜻대로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고집이 너무 세서 꼼짝을 안 해요. 라고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지만 한번 고집 부리면 그 고집 아무도 못 꺾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냐고. 이번에도 자기가 이긴다고 그놈이 호언장담하지 않았어요? 네? 네, 어머니는 다 아시네요. 걔가 그렇다니까. 내 아들인데 내가 왜 몰라. 아, 외동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운 내 죄지. 사실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희박한 확률을 걸었지. 근데 역시는 역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무슨 더 노력을 더해요? 우리 아들 상처 주고 내보낼 노력을 더 해보겠다는 소리예요? 그쪽도 우리 아들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었냔 말이야. 지금 우리 아들만 목을 메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럴 리가요. 그게 아니고 제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더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민정입니다. 아, 민정 씨는 원래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가? 나야 내 자식이 제일이니까 민정 씨 마음 생각하지 않고 말했지만 민정 씨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자식도 있는 사람이. 그야 그렇지만 저도 주제 파악 정도는 잘해요. 어릴 때부터 눈치 하나로 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자신감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서요. 지금 나한테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이러니 내가 더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일부러 그러는 거면 내가 민정 씨한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면 그 마음 잘 알겠어요. 가서 우리 아들한테 전해요. 내가 정식으로 밥 한 번 먹자 한다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때 딸도 같이 데리고 와요. 네? 그게 무슨... 설마... 그 설마가 맞아요. 뭐 완전히 다 허락한 건 아니고 우리 남편도 설득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제대로나 보자고. 그럼 우리 아들한테 자세한 얘기는 해놓을 테니까 우리 그땐 좀 다른 모습으로 봅시다. 그때는 나도 편하게 할게.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이런 김 빠지는 일이 있나 정말 이상했는데 제 말을 전해 들은 그 남자는 좋아서 방방 뛰더군요. 오죽하면 밑에 층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 놀라서 올라오셨는데 죄송하다고 처음으로 조용히 시키겠다고 사과도 해봤네요. 그리고 그 남자와 저희 딸 그리고 저 이렇게 정식으로 초대라는 걸 받고 그 사람 본가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기분이 참 이상하더군요. 내가 이래도 되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 집에 막상 발을 들이니 너무 좋은 집이라 더 주눅이 드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모습을 보자던 그 사람의 어머니는 저를 웃는 얼굴로 받아주셨는데 어느덧 말도 놓고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아버님은 여전히 저에게 좋지만은 않으셨기에 식사 자리가 마냥 편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람과 저희 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둘이 죽이 척척 맞아 맛있는 반찬만 쏙쏙 골라 먹었어요. 우리 제이 물고기 좋아하지? 삼촌이 가시 발라서 밥에 올려줄게. 와, 이 물고기는 엄청 크다. 그지? 엄마, 이거 돔인가? 이러면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 딸은 좋다고 그 사람이 주는 생선살을 잘도 받아 먹더군요. 괜히 저만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던 그 사람의 부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 모습을 보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또 계속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으면서 웃음이 나오셨는지 어머님이 먼저 웃음이 터지셨고 아버님도 어머니를 슬쩍 보더니 헛기침을 하셨는데 그러고는 생선이 든 큰 접시를 저희 딸 쪽으로 슬쩍 밀어주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괜히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거실로 나왔는데 저희 딸이 그 사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나 봐요. 그러던 중 아이 핸드폰에서 어머님이 무언가를 보게 되셨고 저는 그때까지는 미처 몰랐는데 아이가 배경화면을 자기 아빠 사진으로 해놓아 깜짝 놀랐어요. 이틀 전만 해도 만화 캐릭터 같은 거였는데 저는 괜히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던 어머니는 표정이 잠시 묘했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그 사람은 우리 아빠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삼촌이 그러는데 저희 아빠는 엄청 좋은 사람이었대요. 삼촌이 그래? 저희 아빠가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네. 참 그놈은 속도 좋다. 에휴, 근데 아빠 사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또 보여줘봐. 있어요. 잠시만요. 아, 우리 할머니랑 찍은 사진 있는데. 자기 딸은 핸드폰 갤러리에서 저희 결혼 사진을 찾아서 그 사람 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자기 딴에는 그게 제일 공주님, 왕자님 같은 사진이라고 보여준 것 같았는데 저는 식은땀이 나고 당장이라도 인사를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저희 옛 결혼 사진을 본 어머니는 놀라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는데 그 뒤 놀라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본인은 아니었지만 어머님의 과거를 알게 되었는데 태생부터 부잣집 사모님이셨을 것 같았던 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더군요. 소위 말하는 식모살이를 어릴 때부터 하셨대요. 그리고 학교도 보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던 집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집이 제 시어머니의 외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오래되셨을 텐데 이 사람 사진 보고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 결혼식에 갔는데 내가 왜 몰라? 정말요? 어머님 정말 제 결혼식에 오셨어요? 그래, 내가 화영이 집에서 일할 때 그 집 사모님이 나랑 화영이랑 나이도 비슷하다고 학교도 보내주고 거의 딸처럼 키워주셨거든. 그래서 가끔 화영이랑은 연락도 주고받고 그렇게 지냈어. 내가 그 집에서 일한 지 한 4년인가? 그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연락을 하고 지냈지. 화영이가 보기랑 다르게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 그래서 보자는 소리는 잘하지 않았는데 이날은 결혼식이라고 불렀더라고. 아, 저희 결혼식 정말 조촐했는데 그래서 놀랐지. 결혼식은 조촐한데 셋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진짜 놀랐어. 근데 어쩌다 이런 인연이? 내가 화영이 며느리를 내 며느리로 들이게 되다니. 며느리요? 왜? 여기까지 와놓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안 하게? 그나저나 참 이럴 때는 어찌야 싶네. 화영이, 아니 먼저 시어머니랑은 연락하고 지내? 그럼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처럼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애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됐어. 그래, 나도 잘 알아. 참 좋은 애지. 근데 내가 며느리를 뺏어오는 꼴이 되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니? 저는 그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명 저희 시어머니는 잘됐다며 기뻐하실 것이 틀림없었지만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분 앞에서 그 말은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셨는데 편의상 전 시어머니, 현 시어머니라고 부르자면 전 시어머니가 더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현 시어머니에게 나한테는 딸 같은 아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연이 네가 우리의 시어머니라니 마음이 놓인다. 잘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현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렇게 다시 엮이게 된 인연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재미있게 지내자고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참 어찌 보면 기괴한 일이죠. 전 시어머니와 현 시어머니가 마치 사돈처럼 잘 지내다니.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냅니다. 전 시어머니는 이제 제 친정 엄마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은 어떤 껄끄럼도 없이 전 시어머니에게도 참 잘하는데요. 그 마음 덕에 전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종종 왕래를 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의 인연이 엮이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사람 눈에는 어찌 보일지 몰라 가끔 전 시어머니를 보고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겐 친정 엄마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아이 아빠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마음이 쓰이곤 합니다. 자기 엄마 뺏어갔다고 삐쳐있으면 어쩌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곁에 두고 효도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몰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남편과 저희 딸, 현 시어머니까지 모두 어울려 잘 지낼 수 있다니 이런 인연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하늘에서 먼저 떠난 게 미안했던 아이 아빠가 지금의 남편을 저에게 보내준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나이도 많고 애도 있는 채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저만 바라보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저에게 모든 걸 다 바친 남편에게 제 남은 사랑을 모두 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애태운 만큼 제가 더 많이 사랑해 주려고요. 비록 지금은 딸에게 뺏겨버린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아요. 평생 아빠라는 자리는 못 채워줄 것만 같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가 되어준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전 시어머니와 현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주세요. 제가 효도 많이 하고 나중엔 두 분 사이좋게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오손도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알콩달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인데 많이 아팠던 만큼 남은 인생은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상 제 파란만장하고 신기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끔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덕에 이렇게 사연도 써보게 되었는데 앞으로 저는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에게도 제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좋은 일은 꼭 이렇게 다시 돌아오나 봅니다. 그러니 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진리를 저희 딸도 꼭 알았으면 하는데 저희 딸이 살아갈 미래는 더 따뜻하고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사연은 줄이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좋은 인연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